뭐, 네가 이 다리를 고치겠다고. 꼬마야, 지금 농담하는 거냐? 서태영의 고성이 저택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마흔넷 남자의 낯빛엔 황당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휠체어 위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진짜로 해낸다면 10억을 주지.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뒤바꿀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죠. 사실 발단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한남동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 3층짜리 세련된 건물과 광활한 정원, 높은 담벼락은 이곳이 평범한 거주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른 시각, 저택의 육중한 정문이 서서히 열리며 검은 세단 차량이 진입하죠. 문이 열리고 한지우라는 39의 여자가 조심스레 하차합니다.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새,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쥔 10살 남짓의 아이가 곁에 있었죠. 바로 유나였습니다. 지우의 표정엔 긴장한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낯선 일터,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저택에서 일한다는 중압감이 몰려왔으니까요. 반대로 유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또 신입이 들어왔군. 현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참 직원들만의 텃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지우는 유나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집사일을 맡은 이 집사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으로 이곳에서 10년 넘게 근속한 베테랑이었죠. 한지우 씨 맞으시죠? 전이 집사입니다. 회장님을 뵈러 가시죠. 2층 가장자리에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영이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방은 광활했지만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커튼이 반쯤 드리워져 채광도 좋지 않았고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서태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년엔 미남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표정 없이 냉랭할 뿐이었어요. 4년 동안 축적된 고통과 울분이 안색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새로 온 도움이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서태영은 건성으로 목례만 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지우 곁에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애는 왜 달고 왔지? 죄송해요. 딱히 맡길 데가 없어서요. 됐다. 일 처리만 똑바로 해. 서태영의 어조는 매정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나 유나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되려 서태영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죠. 유나는 서태영의 휠체어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이윽고 다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뭔가 석연찮다는 낯빛이었습니다. 유나야, 인사드려. 엄마의 최근에 유나가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서태영의 태도는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허나 유나는 계속해서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불쑥 유나가 입을 뗐습니다. 아저씨, 그 다리 제가 낫게 할 수 있는데요. 찰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우의 안색은 창백해졌죠. 이 집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었고요. 서태영은 처음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고는 서서히 유나를 응시했습니다. 서태영의 목소리가 요동쳤어요.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유나를 노려봤죠. 이 꼬맹이가 내 다리를 고쳐? 지우가 다급히 유나를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허나 서태영의 화는 이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좋아. 서태영이 휠체어를 유나 쪽으로 밀고 왔어요. 유나와 시선을 맞추더니 싸늘하게 뱉었죠. 진짜 가능하다면 10억을 주마. 그의 말투엔 비아냥과 격분이 섞여 있었어요. 세계적 명의들도 포기한 다리를 10살배기가 고친다니 턱도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서태영을 똑바로 보며 되물었죠. 진짜죠? 그래, 진짜다. 그럼 해볼게요. 유나의 음성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진짜로 해낼 수 있다는 듯이요. 지우는 안색이 흑빛이 되었어요. 심장이 널뛰는 게 느껴졌죠. 대저택 주인에게 딸아이가 헛소리를 해버렸으니까요. 이 집사 또한 당혹스런 기색이었어요.
10년 넘게 이곳에 몸담았지만 이런 사태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서태영은 유나를 한동안 응시하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재밌네. 정말 재밌어.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허나 그 웃음이면엔 깊은 좌절과 울화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짐작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서태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걸요. 유나와 지우가 퇴장한 뒤 서태영은 홀로 방에 남겨졌습니다. 급작스런 정막이 그를 짓눌렀어요. 방금 그 꼬마가 내뱉은 말이 뇌리에서 맴돌았죠. 아저씨, 그 다리 제가 고칠 수 있는데요. 서태영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가슴 한구석에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어찌 10살짜리 애가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태영의 머릿속에 4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던 그날 아침이었죠. 아내 민서가 딸 하율이 손을 잡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서 와요. 하율이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민서의 환한 미소가 집안 가득 번졌습니다. 10살배기 하율이는 새 옷을 입고 신나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죠. 아빠 제주도 가면 도라르방 진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율이 보고 싶다던 거 다 보여줄게. 서태영은 딸을 번쩍 들어 안아 올렸습니다. 하율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메웠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뒤편에서는 민서와 하율이가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죠. 라디오에선 신나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죠. 여보, 천천히 좀 가요. 너무 빨라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트럭이 갑작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서태영은 다급히 핸들을 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세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 구르며 창문이 박살났고 쇳덩이가 구겨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죠. 환자분 정신 드세요. 서태영이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죠. 전신이 욱신거렸지만 가족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민서는요? 하율이는 어디 있습니까?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찰나 서태영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사달이 났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따님은 뒷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죠. 서태영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제 손으로 떠나보낸 셈이었죠. 서태영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 기억을 떨치려 했습니다. 허나 4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 혼자만 살았다는 중압감이 여전히 그를 옥죄고 있었죠. 더 비참한 건 다리였습니다. 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게 된 거죠. 가족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째서 나만 살았을까? 이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뇌리를 스쳤어요. 한편 1층 주방에선 한지우가 유나와 함께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의 눈초리가 매서웠어요. 특히 오래 일한 오상궁의 눈빛이 싸늘했죠. 또 신입이 들어왔군.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어.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나가버리잖아. 한지우는 못 들은 척 넘겼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낯선 곳 적응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으니까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유나가 대뜸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화들짝 놀랐죠. 그게 무슨 소리야. 눈이 너무 슬퍼 보여요. 아빠 하늘나라 갔을 때 엄마 눈이랑 똑같아. 유나의 말에 한지우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거든요. 아마 아빠를 닮아서겠죠.
유나의 아빠 최은재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유나가 8살 때 급성 심장 마비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유나야,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건 참 귀한 재능이란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건 더 대단한 일이야. 아빠가 해줬던 말을 유나는 여태 잊지 않고 있었어요. 아빠 서재의 의학 서적들을 장난감처럼 읽으며 심리학도 자연스레 익혔죠. 한지우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습니다. 지난 2년 유나를 혼자 키우며 겪은 고생은 말도 못해요. 돈도 없고 마음도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은재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밤마다 하늘을 보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유나를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과연 좋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늘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일꾼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지우와 유나는 구석진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주인 어른 성격 알죠? 보통 아니시니 조심드래요. 특히 애까지 달고 온 거 영 탐탁지 않아 하실 텐데. 이런 소리가 한지우 귀에 꽂혔습니다. 유나도 눈치가 보였는지 묵묵히 밥숟가락만 떴죠. 고용인 숙소는 저택 뒤쪽에 아담한 별채였습니다. 한지우와 유나의 방은 좁지만 깔끔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오래 지낼 수 있을까? 유나가 침대에 눕며 물었어요. 한지우는 딸아이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답했죠. 그러려면 엄마가 잘해야지. 유나도 말 잘 들어야 하고. 네, 근데 엄마, 나 저 아저씨 진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유나야, 그런 말 막 하면 못 써. 알았지? 허나 유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무언가 남다른 걸 감지했다는 듯이요. 같은 시각, 서태영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남긴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말 말이죠. 서태영은 자기 다리를 쳐다보았어요. 4년 동안 미동조차 없는 다리였습니다. 세계적 명의들도 고개를 저은 다리를 고작 10살 아이가 고친다니 터무니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묘하게도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꼭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태영은 참 오랜만에 가족들이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민서와 서아율이 미소 지으며 손짓하는 꿈이었죠. 그러나 눈을 뜬 현실은 변함없이 싸늘하고 고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기 때문이죠. 창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낯빛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 집사가 아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은쟁반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이었죠. 하지만 서태영은 수저를 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회장님, 식사 드셔야죠. 됐네. 그것보다 어제 그 꼬마 어디 있나. 이 집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서태영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느껴졌으니까요. 한지우 씨 따님 말입니까? 아마 엄마랑 같이 데려와. 하지만 회장님, 오라고 했어. 서태영의 고함이 방을 울렸습니다. 이 집사는 더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주방에선 한지우가 다른 직원들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구석진 곳에 앉아 색칠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아빠 책에서 봤던 뇌 구조를 따라 그리고 있었죠. 저 꼬마 참 조용하네요. 새로 온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상궁은 코웃음을 쳤죠. 겉만 그래요. 어제 회장님께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아요? 다리를 낫게 해준다고 했다던가? 어머 진짜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한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일이 이미 소문난 거였죠. 애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참 뻔뻔하기도.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한지우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순간 주방에 정적이 흘렀죠.
모든 시선이 한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제 딸 욕하는 소리 더는 못 참겠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이 집사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죠. 한지우 씨, 회장님이 따님을 보자고 하십니다. 주방이 다시금 조용해졌어요. 한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유나가 한 말 때문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유나는 색칠하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봤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은 표정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 아저씨한테 가볼게요. 유나야. 한지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유나가 서태영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휠체어를 창가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했죠. 어제 한 말 기억하나? 네, 기억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태영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죠. 다리를 고쳐준다고. 네, 정말 웃기는군. 서태영이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의료 진단서들이었죠. 이게 뭔지 아냐?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요. 틀렸어. 이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들이 내 다리에 대해 내린 진단서다. 서태영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유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천공재활병원 최고 교수, 완전 척수 손상 회복 불가능. 실버레인 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하반신 연구 마비 치료법 없음. 이든 의학 연구소, 기적적 회복 가능성 제로. 서태영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4년간 받은 절망적인 진단들을 읊으면서 스스로 다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죠. 가이아 생명, 과학 척추 전문의,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 유나는 조용히 서류들을 응시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가 빼곡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 아저씨들 다 틀렸어요. 서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 의사 아저씨들이 전부 틀렸다고요. 서태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틀렸다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들이야. 수십 년간 공부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고친 사람들이라고. 유나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의사는 몸만 보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잘 못 본다고요. 마음이 뭐가 중요해? 의학은 과학이야. 과학. 서태영이 주먹으로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날렸죠. 우리 아빠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유나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한다고. 그건 정신과 얘기야.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야. 아저씨 가슴도 아프잖아요. 유나의 대꾸에 서태영은 흠칫 놀랐다. 아저씨 눈동자가 슬퍼 보여요.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냈을 때 봤던 그 슬픔이요. 유나의 한마디가 서태영의 폐부를 찔렀다. 도대체 이 꼬마가 어떻게 내 속마음을 이토록 꿰뚫어 보는 걸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기분이 어떻든 간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한다고. 서태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유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놓아버려서 안 움직이는 거라고요. 포기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날마다 체념하고 있잖아요. 유나가 서태영의 하반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서태영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유나의 지적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뒤로 다리에게 힘을 내보라거나 움직여보라고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벌써 단념했기 때문이었다. 그따위 짓은 아무 소용없어. 틀렸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몸이랑 마음은 단짝 친구라서 마음이 먼저 말을 붙여줘야 몸이 반응한다고요. 서태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 조그만 꼬마의 논리에 계속해서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꼬맹이가 뭘 안다고 떠들어. 고작 10살 먹은 애가. 그러나 서태영의 말투엔 예전 같은 기세가 사라져 있었다. 유나의 눈망울이 너무나도 올곧았기 때문이다. 한번 해봐요. 뭐를? 다리에게 말을 걸어보라니까요. 일어나 보라고. 쓸데없는. 겁나서 못하는 거죠? 유나의 도발에 서태영은 크게 당황했다. 겁이 난다고? 혹시라도 움직일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 움직인다면 여태껏 좌절하고 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테니까. 서태영은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이 아이가 내 내면 깊숙한 곳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이 그랬다. 혹시나 싶어 다리에게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때 밀려올 절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가, 아저씨 방에서 나가라고 서태영이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분노라기보단 공포에 젖어 있었다. 유나는 문가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저씨, 아저씨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이죠. 깨워주면 돼요. 문이 닫히고 서태영은 홀로 남겨졌다.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리는 죽지 않았다고. 서태영은 자신의 다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정말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완전히 체념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세한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정말 그 아이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섣불리 단념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이 서태영의 마음벽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몸을 뉘었으나 멍하니 천장만 응시할 뿐이었다. 유나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기 때문이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고. 서태영은 이불을 젖히고 자신의 다리를 응시했다. 4년 동안 미동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살이 내리고 근육이 말라버렸지만 분명 실제하고 있었다. 정말로 자고 있는 걸까? 나직한 독백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터무니없는 망상 같았기 때문이다. 서태영의 가슴 속엔 다리보다 더 거대한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고 순간의 오판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어둠 속에서 정민서와 서아율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아내의 온화한 미소, 딸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소멸해 버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했다. 어째서 나만 살아남은 걸까? 이 물음엔 정답이 없었다. 4년 내내 수없이 되물었지만 여전히 텅 빈 메아리만 되돌아올 따름이었다. 다리를 못 쓰게 된 것도 큰 비극이었다. 한때는 마라톤이 취미였던 서태영이었으니까. 회사 야유회 땐 늘 등산을 주도했고 주말이면 서아율과 함께 한강변을 달리곤 했다. 아빠, 더 빨리요. 서아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 시절엔 딸을 등에 태우고도 거뜬히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젠 휠체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처지였다. 의료진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다시는 보행할 수 없을 거라고.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단언했었다. 같은 시각 직원 숙소에서는 유나가 엄마 곁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진짜 많이 아픈가 봐요. 무슨 소리니? 마음 말이에요. 몸보다 마음속이 더 토사터진 것 같아요. 한지우는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촉이 남달랐다. 남편 최은재를 닮아 타인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읽어냈다. 유나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면 못 써. 여기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나 유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튿날 오후 유나는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고용인들의 자녀도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유나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쟤네 엄마가 새로 온 사람이래. 어제 대표님께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며. 그래. 다리를 낫게 해준다나 봐. 정말 특이한 애야. 아이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유나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렇지만 유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거든요. 타인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주방에선 지우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우 씨, 애 단속 좀 똑바로 해요. 어르신 심기 건드려서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게 할 작정이에요. 오 상궁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애가 모르고 한 소리인데 너무 몰아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했다니 대표님이 얼마나 날카로우신데. 하반신 이야기는 입도 뻥긋 마세요. 지우는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죠. 이제 겨우 출근 이틀 차인데 벌써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해질 무렵 유나가 서태영의 침실 앞을 지나고 있었죠. 문틈이 살짝 벌어져 있어 방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서태영이 홀로 창가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서태영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지난번 같은 격앙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싸늘한 눈빛이었죠. 용건이 뭐야? 아저씨가 쓸쓸해 보이셔서요. 서태영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이 꼬마는 어쩌면 이토록 내면을 꿰뚫어 보는 걸까요? 쓸쓸하다고. 네,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유나가 서태영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옆에 자리를 잡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죠. 아저씨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시죠. 서태영은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정민서와 서하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런 건 어린애가 알 필요 없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은 혼자 남겨지면 더 비참해진다고요. 유나의 목소리엔 온기가 서려 있었어요. 성숙한 어른의 위로 같았죠. 너도 아빠가 많이 그립지? 네, 정말 보고 싶어요. 밤이 되면 더더욱요. 어떤 분이셨는데.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을 치료하는 의사셨어요. 정말 다정한 아빠였죠.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아저씨 가족분들은 어땠어요? 서태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였으니까요. 아내와 딸아이가 있었단다. 서태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딸애는 너처럼 10살이었어. 참 영리하고 해맑은 아이였지.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로 떠났어. 내 탓이야. 서태영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타인에게 처음으로 털어놓는 속마음이었죠.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내가 부주의해서. 아니에요.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불행한 일이 닥치는 건 누군가의 과실이 아니라고요. 유나의 말에 서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아저씨, 가족분들이 아저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바라실까요? 그건 우리 아빠는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슬퍼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슬픔에 잠식되면 안 된다고요. 서태영은 대답할 수 없었죠. 정민서라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이렇게 절망 속에 갇혀 지내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저씨, 정말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유나가 서태영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빠가 그러셨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 사이라 친구에겐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요. 서태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말을 건네본 적이 없었죠.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럼 언제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서태영의 목소리엔 이전과 다른 기류가 흘렀습니다. 완강한 거절이 아닌 망설임이었죠. 유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약속해주세요. 언젠가는 꼭 해보겠다고. 서태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4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뭐? 전 정말로 아저씨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나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 서태영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죠. 어쩌면 정말 만에 하나 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태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오랜만에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이쳤죠. 그간 늘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파묻혀 지냈는데 오늘은 왠지 빛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사가 조찬을 들고 들어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표님, 커튼을 걷으셨군요. 그래, 볕이 참 좋군. 서태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여유가 묻어났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죠. 어제 그 유나는 어디에 있지?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가 궁금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원에선 유나가 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책이 들려 있었죠. 아빠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심리학 서적이었죠. 신체와 정신의 유대라고 적힌 책이었습니다. 난해한 내용이었지만 유나는 사파를 보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병들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역시 몸이 아프죠. 아빠가 읊어주시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이젠 짐작이 갑니다. 부엌 일을 하던 지우가 창밖에 딸아이를 응시했습니다. 홀로 있는 유나가 염려되었으나 또래들이 끼워주지 않는 터라 방법이 없었죠. 지우씨, 따님이 맨날 혼자 있군요. 정원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애들이 곁을 안 주네요. 낯선 아이라 텃세 부리는 건지. 세월이 약이니 괜찮아질 겁니다. 허나 지우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유나가 따돌림 당할까봐 불안했으니까요. 점심 무렵 서태영이 휠체어를 창변으로 몰았습니다. 뜰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죠. 유나는 한결같이 나무 밑에서 독서 삼매경이었습니다. 쟤는 뭘 읽는 거지? 서태영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타인에게 신경 쓴 게 얼마만일까요? 지난 4년 동안 만사에 무관심했던 그였는데 말이죠. 이 집사, 예, 대표님, 유나 좀 불러. 지금 말씀입니까? 그래, 물어볼 게 있다. 유나가 서태영의 침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채광이 좋아 환한 방이었죠. 우와, 방이 환해요. 유나가 해맑게 미소 지었어요. 아까 뜰에서 뭘 본 거냐? 이거요. 유나가 품에 안은 책을 내밀었어요. 서태영이 표제를 확인했죠. 심신상관성. 애가 보기엔 난해하지 않나. 아빠 책인데 사파가 재밌어서 봐요. 내용이 뭔데? 서태영이 호기심에 질문했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아프대요. 역으로도 그렇고요. 유나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신경 쓰면 두통 오고 슬프면 가슴 시리고 화나면 배 아프잖아요. 서태영은 경청했습니다. 꼬마의 논리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그러니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죠. 육체를 치유하려면 정신부터 돌봐야 한대요. 아저씨, 달이랑 친구해보세요. 친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화를 해봐요. 안녕 하면서. 서태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다리에다 인사를 하라고? 네. 아빠왈 신체 부위도 다 생명이 있대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유나의 맑은 눈이 서태영을 향했습니다. 기상하면 다리야 안녕.
오늘 하루도 부탁한다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나?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시도해봐요. 서태영은 꽤나 주저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짓 같았으니까요. 하나 유나의 진심 어린 얼굴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하라고? 네. 서태영은 숨을 골랐어요. 그러곤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죠. 안녕. 기어가는 목소리로 어색하게 뱉었습니다. 유나가 부추겼어요. 목소리 좀 키워요. 찐친한테 하듯이. 반갑다, 다리야. 서태영 스스로도 코미디라 여겼으나 묘하게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찰나의 기묘한 감각이 스쳤어요. 아주 미미했으나 다리가 응답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뭐 느꼈죠? 유나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어요. 아니, 착각이겠지. 허나 서태영의 말투엔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반복해요. 기상 인사에 취침 전엔 수고 인사를 곁들이고요. 한 게 뭐 있다고 수고야 존재하잖아요. 아저씨 몸을 버티고 있고요. 유나의 말에 서태영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정말 다리가 날 지탱하나 마비되었을지언정 내 신체의 일부임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걷던 시절을 자꾸 상기해 보세요. 추억? 네, 두 발로 걸으며 행복했던 때요. 서태영의 뇌리에 하유리와 뛰놀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아이 목마 태우고 공원 돌던 일, 민서 손잡고 해변 거닐던 순간들. 참으로 꿈 같은 시절이었죠. 그 감각을 되살리세요. 다리도 잊지 않았을 테니. 유나의 조언이 서태영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넌 참 비범한 아이야. 비범하긴요. 아빠한테 주워들은 거죠. 그날부로 서태영은 매일 아침 다리와 인사를 썼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으나 점차 익숙해졌죠. 안녕 다리야. 오늘 하루도 부탁해. 밤엔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고맙다. 작은 변화였으나 서태영은 육체와 화해하는 중이었습니다. 4년 내내 저주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신체와 말이죠. 유나의 처방은 의학 서적엔 없는 방식이었으나 확실히 차도가 있었습니다. 서태영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어쩌면 육체까지도요. 일주 후 서태영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휠체어 신세는 여전했으나 안색에서 비관과 울분이 거쳤죠. 그 자리를 소소한 호기심과 희망이 채웠습니다. 이 자그마한 기적이 어디로 이끌까요? 유나의 순박한 치유법이 서태영에게 세기를 터주었죠. 2주가 지나자 저택 공기마저 바뀌었습니다. 서태영이 환골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기상에 방에 커튼을 걷고 고용인들에게도 전과는 달리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사, 공기가 참 상쾌하군. 그렇습니다. 회장님, 더없이 화창한 날입니다. 이 집사 또한 서태영의 달라진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웃음이 그의 입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지금 어딨지? 아마 뒤뜰에서 독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나도 산책이나 좀 해볼까? 이 집사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태영이 제 발로 침실 밖을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그날의 사고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태영이 휠체어를 이끌고 정원에 들어섰을 때 유나는 변함없이 나무 밑에 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저만치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있었죠.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태영을 발견하고는 환자 아저씨, 바깥바람 쐬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래, 내 곁에 있고 싶어서 왔단다. 서태영의 대답에 유나의 표정이 한층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그럼 요새 너 덕택에 내가 많이 변했잖아. 멀찍이서 고용인 몇 명이 서태영과 유나를 지켜보며 쑥덕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어린애랑 저렇게 다정하게 계시는 건 생전 처음이네. 신기한 일이긴 하지. 근데 저래도 되나? 애가 기어오르면 곤란한데. 내 말이
주제를 알아야지 말이야. 오상궁이 유독 심기 불편해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의 딸이 회장님과 가까워지는 꼴이 영 거슬렸던 겁니다. 지우 씨한테 주의 좀 줘야겠네. 애 단속 좀 똑바로 하라고. 유나야, 어째서 여기 혼자 있는 거니? 서태영이 저편의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혼자 노는 것도 꽤 재밌거든요. 허나 유나의 목소리 끝에는 묘한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녀석들이 너를 따돌리는 거냐? 엄마가 새로 온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저보고 이상한 애래요. 유나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서태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상한 아이라니. 아저씨 다리 낫게 해준다고 했다가 소문이 났나 봐요. 서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아이를 이상하게 취급하다니.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짓거려. 괜찮아요. 아빠가 말씀하셨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요. 유나의 의연함에 서태영은 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꼬마는 진정 비범했습니다. 유나야, 넌 이상한 게 아냐.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정말이요. 그렇고 말고 나를 이토록 바꿔놓은 건 오직 너뿐이란다. 서태영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고용인들의 자녀들이 몰려왔습니다. 초등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녀석들이었죠. 야, 너 진짜 웃긴다. 다리를 고친다고? 뻥치지 마. 맞아. 우리 엄마가 헛소리랬어. 아이들이 유나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이 녀석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서태영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회 회장님, 유나에게 사과해라. 뭘 하고 있어. 어서 사과하지 못해. 서태영의 위압감에 아이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화내신 거예요? 유나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니까. 친구라고요? 그럼 나를 구원해준 고마운 벗이지. 유나가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저씨도 제 친구예요. 그래, 우리 친구 하는 거다. 서태영이 손을 내밀자 유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방에서는 지우가 직원들의 텃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딸내미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키지 그래요? 오상궁이 나를 세워 쏘아 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한테 너무 엉겨붙는 것 같은데 급이 있지 주제 파악 좀 하셔야죠. 제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 애초에 맹랑한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수? 다리를 고친다느니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우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저 순수한 뜻으로. 순수는 개뿔, 웃기는 소리 작작하세요. 마침 그때 서태영이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와 함께였죠. 고용인들 모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무슨 소란이지? 서태영의 눈길이 울먹거리는 지우에게 꽂혔습니다. 별일 아닙니다요. 오상궁이 다급히 둘러댔습니다. 지우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서태영이 지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라도 지우 씨나 유나를 하대했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서태영의 일갈이 주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나는 내게 각별한 존재다. 그리고 지우 씨는 그 아이의 모친이고. 고용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 말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태영이 사라지자 지우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4년 동안 홀로 아이를 건사하면서 누군가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주었던 그 든든함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귀인을 만난 것 같아. 지우가 허공을 응시하며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서태영은 고용인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늘 침실에서 끼니를 해결하셨는데 의외네요. 회장님, 식당에서 드셔도 괜찮겠습니까? 다 함께 식사하는 편이 나을 듯 싶어서요. 서태영은 한지우와 유나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고용인들은 낯설어했지만 감히 불만을 표할 수는 없었지요. 유나야, 오늘은 어떤 걸 익혔니? 다리에게 말을 건네는 색다른 방식이요. 유나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방식이지? 고맙다고 전하는 거예요. 아저씨를 버텨줘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서태영, 한지우, 유나 셋은 종종 어울려 지냈습니다. 서태영은 유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한지우와는 아이의 가르침에 관해 의논했죠. 각기 다른 아픔을 지닌 셋이었으나 곁에 머물 때면 그 고통이 서서히 낫는 듯 보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다리 컨디션은요? 글쎄, 예전보다 꽤 괜찮아진 느낌이야. 진짜요?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걸 거예요. 유나의 맑은 웃음이 저택 안을 메웠습니다. 한참 동안 비탄과 좌절만 감돌던 이 공간에 다시금 미소가 깃든 셈이었죠. 서태영은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 꼬마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더불어 본인 역시 그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육을 잃은 고통,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부친을 그리는 쓸쓸함, 세 사람의 아픔이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기대를 빚어내고 있었지요. 한 달 뒤 서태영의 달라진 모습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다리에게 말을 걸고 오후 무렵엔 유나와 정원에서 어울렸거든요. 휠체어 신세였으나 안색에는 활력이 돌았어요. 오늘은 좀 어떠니 다리야? 서태영이 다리를 향해 입을 열었죠. 처음엔 낯간지러웠으나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헌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다리에 미묘한 감각이 스치는 것이었죠. 기분 탓일 수도 있었으나 확실히 무언가 변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태영은 조심스레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반면 고용인들 틈에서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지요. 특히 오랫동안 근속한 이들이 더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해. 굴러온 가정부 딸내미가 회장님과 가장 가깝다니. 우린 10년을 넘게 모셨는데도 그런 대접 못 받았잖아. 오 상궁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더구나 그 꼬맹이가 뭘 안다고 다리를 고쳐.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래, 회장님이 너무 넘어가신 거 아냐? 이 집사 역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서태영이 밝아진 건 다행이나 유나에게만 매달리는 게 우려스러웠으니까요. 며칠 뒤 오상궁이 이 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사님, 제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뭘 보셨단 겁니까? 그 꼬마가 회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걸 봤어요. 자기가 회장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나 오상궁은 확신에 찬 어조로 떠들었죠. 정말입니까? 예, 그 애미도 똑같아요. 회장님 덕에 팔자 폈다고 떵떵거라더라고요. 이 집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헛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유나가 회장님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말이 10살짜리가 무슨 수로 난치병을 고치겠어. 애초에 수상했어. 분명 꿍꿍이가 있는 거야. 한지우 씨도 똑같아. 딸을 앞세워 회장님께 점수 따려는 속셈이지. 고용인들의 눈초리가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한지우는 이런 기류를 감지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집사가 서태영에게 조심스레 운을 뗐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와 관련된 일인가? 서태영의 얼굴에 호기심이 서렸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여 유나가 회장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요. 이용이라니. 어린애가 무슨 수로 중병을 고칩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서태영은 처음엔 가당치도 않다고 여겼습니다. 허나 이 집사의 진중한 얼굴을 보니 마음 한편에서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태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이 집사의 조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진짜 유나가 날 기만하는 걸까? 여태껏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미한 느낌은 있었으나 그조차 착각일 수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행이 불가능하잖아. 의심의 싹이 서태영의 가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튿날 서태영의 태도는 돌변해 있었죠. 유나야, 내 아저씨. 유나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왔으나 서태영은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내 다리 고칠 수는 있는 거니?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허나 아직 걷지도 못하잖아. 서태영의 음성에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혹시 날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니? 유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자기를 신뢰하던 서태영이 돌연 의심을 품었으니까요. 아저씨, 저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헌데 왜 차도가 없어?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는 거니까요. 허나 서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10살배기가 뭘 안다고. 아저씨, 유나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이토록 상처를 입은 건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나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자 한지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아저씨가 날 믿지 않아요. 엄마, 아저씨가 제 말 안 믿어요. 유나가 지우 품에 안겨서 눈물을 쏟았어요. 지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가 가서 대화해 볼게. 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많이 화나셨어요. 지우는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항상 염려했었거든요. 소문을 들은 고용인들은 내심 고소해했어요. 거봐, 결국 꼬리가 잡혔네. 애초부터 수상쩍다니까. 이젠 예전처럼 되겠구만. 오 상궁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본인의 계략이 먹혀 들어간 셈이었거든요. 며칠 뒤 지우가 이 집사를 만나러 왔어요. 일을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여기 계속 있다간 유나만 마음 다칠 것 같아서요. 지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과 트러블이라도 있었나요? 유나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더는 지켜볼 수 없어요. 이 집사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상황이 일이 된 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날 밤 유나가 서태영의 방문 앞에 섰어요. 큰맘 먹고 문을 노크했죠. 아저씨, 저 왔어요. 들어오지 마라. 저 진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다리 진짜로 나아지고 있어요. 문 너머로 유나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가 놔버리면 다리도 다시 멈춰버려요. 부디 믿어주세요. 허나 서태영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 내일 갈지도 몰라요. 유나가 자리를 뜬 뒤 서태영은 홀로 남았어요. 갑자기 방안이 너무 고요하고 채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렀나? 서태영은 지난 한 달을 되새겨 보았어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마음이 안정됐고 의지가 생겼고 다리에도 작은 느낌이 왔었어요. 설마 내가 유나를 오해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 입은 유나와 지우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태영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유나가 본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를요. 유나야 미안하다. 허나 그의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메아리 마냥 흩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와 유나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조그만 가방 하나가 다였지만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진짜 가야 해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래, 유나야 여기 있으면 너만 더 괴로워질 거야. 지우도 마음이 쓰렸어요. 이곳에서 난생 처음 가족 같은 온기를 느꼈었거든요.
하지만 유나가 아파하는 꼴을 더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작별 인사는요. 됐어. 그냥 조용히 가자. 지우가 유나의 손을 이끌었어요. 같은 시각 서태영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유나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저씨가 놓아버리면 다리도 다시 포기해요. 서태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작은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포기해서 그런 건가?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유나의 치료는 의학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치유였다는 걸 말이에요. 희망을 놓으면 몸도 다시 주저앉는다는 걸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서태영이 자신을 책망했어요. 한 달간 자신을 바꿔준 유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던 그 아이를 의심했다니. 남들 말에 휘둘려서 이 집사와 다른 고용인들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유나는 진심이었거든요. 유나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서태영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4년 만에 처음 쏟아내는 눈물이었죠. 아침이 밝자 이 집사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우 씨와 유나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합니다. 서태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뭐라고? 지금 택시를 부른답니다. 안 돼. 서태영이 다급히 휠체어를 밀었어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서태영이 현관으로 나섰을 때 지우와 유나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 씨, 유나야. 두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의 눈이 붉게 퉁퉁 부어 있었죠. 떠나지 마. 회장님, 내가 실수했어. 정말 잘못했어. 서태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유나야, 아저씨가 너무 멍청했어. 내 진심을 몰라봤어. 유나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아직 상처가 깊었거든요. 유나야, 들어봐. 서태영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너 덕에 내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 4년간 죽어 지내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지우도 유나도 서태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가 없으면 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야.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죽어갈 거야. 유나야, 제발 가지 마. 아저씨가 미안해. 서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가 천천히 서태영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진짜 저 믿어요? 믿어.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린다. 딴 사람들이 또 험담하면요. 상관없다. 넌 내 제일 소중한 친구니까. 유나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다리 치료요. 그래, 다시 해보자. 엄마도 여기 있고 싶죠? 유나가 지우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유나가 좋으면 돼. 지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회장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가 아냐, 부탁하는 거야. 서태영이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なんでこのおばちゃんの写真がここにあるの？このおばちゃん、うちの隣に住んでるよ。健太郎の手から、白菊の花束がかさりと音を立てて床に落ちた。目は見開き、心臓が止まるかと思った。写真の中の彼女は、7取前に亡くなったはずの健太郎の妻、ゆいだったのだから、7年ぶりに訪れた納骨堂で、偶然出会った見知らぬ少女、あいつは今、何を言った？ゆいが生きている？健太郎は知る由もなかった。7年越しの真実が明らかになる瞬間、彼の人生が根底から覆されることになろうとは、物語を始める前に、ぜひ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します。また、どこから聞いているかコメントを残していただければ、皆様のもとへたくさんの幸運が訪れますように祈っております。ゆい、7年ぶりだな。健太郎の低く震える声が、静寂に包まれた納骨堂に響いた。こんにちは。妻、ゆいの死近い木だった。彼の手には白菊の花束が握りしめられている。納骨堂の3階、最も日当たりの良い場所。そこにはゆいの写真だけがポツンと置かれていた。遺体すら見つからなかったため、骨壺の中は空っぽなのだ。写真の中のゆいは変わらず明るく微笑んでいたが、健太郎の心は引き裂かれるように痛んだ。やっと元の生活を取り戻せたのに、お前がいないんじゃ、
何の意味もないよ。健太郎は言葉を詰まらせ、がっくりとこうたれた。社会的成功は手にした。だが、その喜びを分かち合う相手がいない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虚しいか、彼は毎日痛いほど思い知らされていたのだ。その時だった。隣の列から小さな足音が聞こえてきた。健太郎がふと顔を上げると、9歳くらいの少女がゆいの写真をじっと見つめていた。お嬢ちゃん、君は、どうしてここに？健太郎は優しく尋ねた。こんな早い時間に、子供が一人での右骨堂にいるのは不自然だったからだ。少女は健太郎を見上げ、あっけらかんと答えた。パパとママの命日だから来たの。ねえおじさん、このおばちゃんのこと知ってるの？健太郎の心臓が早金を打った。子供がささしているのは、間違いなくゆいの写真だった。この人は、おじさんの奥さんだよ。7年前に亡くなったんだ。そう教えた瞬間、少女から返ってきた言葉に、健太郎は全身が凍りついた。違うよ。だってこのおばちゃん、うちの隣に住んでるもん。健太郎の瞳が激しく揺れた。膝から力が抜け、納骨堂の冷ややかなとこがぐるぐると回っているようなめまいに襲われる。なんだって。そんな、バカな声が震えて、うまく言葉が出てこない。子供の悪ふざけかと思い、すがるようにゆいの写真を見つめたが、少女の表情はあまりにも真剣だった。本当だよ。私のこと、娘みたいに可愛がってくれてるもん。本当、この写真通り2つだよ。少女の澄み切った声が、静寂を切り裂いた。健太郎は壁に手をつかなければ、その場に崩れ落ちそうだった。だって、頼む、もう一度だけ言ってくれ。健太郎の声は、喉の奥から絞り出したように略れていた。45年の人生で、これほどの衝撃を受けたことはなかった。少女は不思議そうに小首をかしげ、無邪気に繰り返した。だから、このおばちゃんだってば。어느 날 밤 세 사람이 다 같이 정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 덕에 내가 진짜 많이 달라졌단다. 나도 아저씨 덕에 가족을 얻은 기분이에요. 우린 벌써 한 식구야. 서태영이 한지우와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가슴으론 진짜 식구지. 한지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우리 같은 이들을 식구라 칭해주시니 당치 않은 소리. 내가 훨씬 고맙지. 한 달 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서태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래, 해보자꾸나. 서태영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한지우와 유나가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서서히 서태영이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런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서태영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태영이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완전히 떠나 본인의 두 다리로 서 있는 서태영의 자태였죠. 일어났어. 진짜 일어났어. 유나가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한지우도 벅차오르는 감동에 울고 있었습니다. 4년 만이다. 4년 만에 내 발로 서는구나. 서태영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자, 걸어보시죠. 천천히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서태영이 조심스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진 않았죠. 이어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걷고 있네. 진짜 걷고 있어. 서태영이 눈물을 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유나 쪽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유나야. 서태영이 유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와락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유나가 서태영의 품에 안겨서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도 서태영이 한지우를 불렀습니다. 한지우도 다가와 세 사람이 다 같이 껴안았습니다. 우린 이제 참된 식구야. 네, 진짜 식구예요. 셋 모두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서태영은 본인의 두 다리로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정민서, 서아유라, 아빠가 다시 걷게 되었단다.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들도 생겼단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서태영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건 슬픔이었지만 그 덕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유나와 한지우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고맙다, 나의 천사들. 서태영이 읊조렸습니다. 진짜 천사 같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서태영은 자기 발로 걸어가 유나와 한지우를 깨웠습니다. 기상해라, 우리 식구들. 아저씨 진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 이젠 매일 이렇게 걸을 수 있단다. 유나가 환히 웃으며 서태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 마음이 서로를 보듬으며 일궈낸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스산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태영은 이제 완벽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고 유나와 같이 뛰어놀기도 했지요. 4년 전의 활기찬 모습이 완전히 되돌아온 겁니다. 유나야,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아저씨, 저 새로 배운 게 있어요. 유나가 신나서 뛰어왔습니다. 이젠 타 직원들의 자녀들과도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다들 유나를 신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직원들도 싹 달라져 있었죠. 오 상궁은 유나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유나야, 상궁이 특별히 만든 쿠키란다. 와, 고마워요. 미안하다, 유나야. 처음에 내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오, 상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나의 순수한 마음씨와 실제 기적을 목격한 뒤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였습니다. 이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진짜 많이 변하셨습니다. 옛 모습을 되찾으신 듯해 다행입니다. 다 유나와 한지우 덕분이라네. 서태영은 회사 경영 방식도 싹 바꿨습니다. 직원들을 식구처럼 대하고 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회장님, 재활센터 건설 플랜이 나왔습니다. 좋아. 나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서태영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척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도 병행하는 특별한 장소로 말이죠. 유나 아버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함께 일하게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지우도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지우 씨, 재활센터에서 환자 가족들 상담을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요. 당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한지우는 이제 서태영과 대등한 파트너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이였죠. 유나는 더욱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리학 서적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서태영도 같이 배우며 거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보여주셨잖아요. 맞아. 네 덕분에 알게 됐어. 유나는 이제 서태영에게 친딸이나 다름없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친부녀 사이처럼 막역했죠. 저녁 시간에는 셋이서 늘 자리를 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무슨 공부했니? 마음 치유 동화책을 봤어요. 상처 입은 공주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었어? 공주님이 우울해서 웃음을 잃었는데 꼬마 요정이 나타나서 아픈 마음을 고쳐줬대요. 서태영과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유나의 말이 꼭 본인들 사연 같았으니까요. 그 요정이 꼭 유나 같구나. 아저씨가 공주님이에요. 그래, 아저씨가 슬픈 공주님이었단다. 어느 날 밤 유나가 잠든 뒤 서태영과 지우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우 씨 고마워요. 어떤 게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줘서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부 유나가. 아니에요. 당신 덕도 정말 커요. 서태영의 눈빛에 온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느덧 지우를 보는 눈이 변해 있었죠. 난 지우 씨랑 유나 없는 인생은 꿈도 못 꿔요. 지우의 가슴이 설레었어요. 사별한 남편 이후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우 씨. 네.
우리 진짜 식구가 되는 건 어때요? 서태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지금도 식구 같잖아요. 진정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우는 서태영의 뜻을 알아챘어요. 그렇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서두르지 말고 생각해봐요. 며칠 뒤 유나가 엄마한테 질문했어요. 엄마, 아저씨 좋아해. 뜬금없이 왜? 엄마가 요새 웃음이 늘었거든요. 아빠 떠올리며 울던 때랑은 달라. 유나의 눈썰미는 여전히 대단했어요. 아저씨도 엄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난 찬성이에요.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면 좋겠어. 그날 밤 지우는 밤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은재 씨, 나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바람이 산들 불어왔어요. 꼭 남편이 대답하는 듯 했죠. 유나도 따른단 말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우는 마음을 굳혔어요. 일주일 뒤 지우가 서태영에게 대답했죠.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서태영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퍼졌어요. 진심이야. 네, 유나도 바라고 있어요. 유나도. 네,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돼주시면 좋겠어요. 유나가 달려와서 두 사람에게 안겼어요. 1년 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서태영은 정원에서 유나랑 뛰놀고 있었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고 있었고요. 지우의 손가락엔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유나는 서태영을 자연스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더 높이 올려줘요. 그래, 우리 딸. 서태영이 유나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유나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죠. 그날 오후 서태영이 세운 재활센터 개원식이 열렸어요. 간판엔 푸른 희망센터라고 쓰여 있었죠. 이곳은 신체 재활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같이 돌봅니다. 서태영이 인사말을 전했어요. 참된 치유는 희망으로부터 옵니다. 저같이 좌절했던 분들이 재기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유나와 지우가 뿌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저택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어요. 서태영은 완쾌된 몸으로 걷고 있었고, 유나는 둘 사이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 너무 행복해. 세상 제일 가는 행복한 가족이란다. 셋의 그림자가 노을 아래 길게 드리워졌어요. 한때는 상처 입은 새 영혼이었지만 이젠 서로 보듬으며 온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서태영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하유라, 아빠가 새 가족이랑 잘 살고 있어. 염려하지 마. 그리고 지우도 조용히 읊조렸어요. 은재 씨 고마워요. 좋은 분 만나게 해줘서요. 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웃음 지었어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시단 걸 느꼈거든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유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저녁 공기 속에 따스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새 삶이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픔과 절망 끝에 만난 인연이 기적과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유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궁금하거든요. 댁내에 훈훈한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